자, 사례 1번에다가 별표를 해주시고요. 이런 형식의 문제,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재산 행위를 해가지고 그에 관한 법률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이거는 반드시 한 번은 나올 문제이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그 모의고사, 그 진도물 모의고사 때 포함된 문제입니다. 자, 미성년자인 갑은 친모인 을과 생활을 하다가 병년 부부에게 친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자, 현재 그 병과 정이 모두 사망한 상태이고요. 나중에 사망한 병의 유언으로 A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유언 요건을 모두 구비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그 친모였던 을이 가정법원에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친권자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자, 한편 갑은 자신의 명의로 들어있던 그 통장에 있는 5만 원을 인출해가지고 복권을 구입해서 당첨금 1억을 받았고, 자, 복권 구입의 적법성은 고려하지 말고요. 원래 이제 미성년자는 복권 구입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고려하지 말고 그걸 인출해가지고 비소유의 부동산 X를 샀다고 하자. 자, 첫 번째는 자, 갑의 그 법정 대리인이 누구냐 이 문제죠. 자, 이거 미성년자의 그 단독 그 재산 행위에 관한 효력은요, 이 가족법에서 이 법정 대리인에 관한 문제가 이게 엮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체크하라고 이제 넣어둔 것이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친양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친양자는 그 양친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고요, 그 원래의 그 생모, 그러니까 그 친생부모의 그 법률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아버지 어머니는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그 양자로 들어간 그 양친이 부모입니다. 자, 이게 친양자가 보통 입양과 가장 그 차이점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친양자가 이 그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예외적으로 부활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게 보시면은 친양자가 취소되거나 파양됐을 때, 취소나 파양됐을 때는 입양 전 친족 관계를 부활시키도록 그 민법 908조 7의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처럼 그 친양 그 양친이 모두 사망한 경우는요, 부활 사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친이 모두 죽어가지고 미성년자의 갑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태인데, 친모 을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친모가 아닌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친모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고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친권자가 없으면은 미성년 후견인 제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을은 더 이상 친모가 아닙니다. 그냥 생물학적인 어머니일 뿐이죠. 그래서 유언으로 그 미성년 그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은 유언 사항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A가 여기서 이제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자, 친양자 모두가 사망했을 때 이거는 이제 종전에 친족 관계가 부활하지 않는다. 따라서 친권자 지정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객관식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미성년자 갑의 법정 대리인은 A다. 자, 2번. 자, 1번을 전제로 해가지고 갑의 X부동산을 매입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법정 대리인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X부동산을 C에게 전매를 하고 B와 합의를 해서 X부동산을 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걸 생략하고 직접 C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다. 자, 복권의 구입 및 당첨금 수령 행위의 유효성. 그 다음에 C가 X부동산을 소유권에 취득하는지, 자, 이거를 한번 검토해보라. 이렇게 되죠. 자, 이거 2번 문제는요, 제가 그냥 임의로 낸 건 아니고 사법시험 옛날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약간 손을 본 것입니다. 자, 전제는 친권자가 만약에 1번에서 우리가 문제를 냈던 것처럼 만약에 친권자가 을이라고 한다면, 자, 을은 C의 전매 행위에 대해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제를 하고, 만약에 그 법정 대리인이 A라고 한다면 A는 C의 전매 행위를 하면서 후견 감독인의 동의서를 위조했고 C가 이 점에 대해서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전제하라, 이렇게 전제를 달아놨습니다. 1번 문제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자,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가 혼자 법률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유효성을 따지는 문제,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까 2페이지에 그 커멘트란에 첫 번째 단락에서 나와 있는데 이걸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사법적 역할을 행했을 때 유효성을 따지는 문제는 첫 번째,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되느냐를 먼저 체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받았느냐 체크하고, 동의를 안 받으면 취소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추인이 있었느냐, 이런 순서대로 밟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도 다 없다 그러면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해서 15조, 16조, 17조가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취소가 됐다 그러면 141조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그 모의고사에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똑같은 구조로 저도 이제 풀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문 자체는 복권 구입하고 당첨금 수령 행위의 유효성,
그 다음에 시가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하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자, 6페이지.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니까 칠판에 뭐 필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6번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객관으로 쓸 것들은요.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과 재산적 법률 행위 방식. 이걸 쓰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에서 정리했던 걸 간략하게 쓰면 되죠.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자의 동의를 받거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쓰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민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걸 간단히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이제 복권을 구입하고 당첨금을 수령한 행위인데요. 이거는 그 자기의 통장에 있었던 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용돈 조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대표적인 예가 해당되고요. 6조는 처분을 허락한 받은 처분 행위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통설은 처분의 원인이 된 법률 행위의 체결, 그 다음에 처분 행위, 그에 따른 그 급부의 수령, 이게 다 6조에서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을 찾아서 복권을 구입한 행위, 그 다음에 당첨돼서 수령한 행위까지가 6조에서 이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법적으로는 다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한 행위를 보게 되면, 자, 그러면 5만 원을 갖고서 복권을 구입했는데 그 대가가 1억짜리잖아요. 그러면은 처분을 받은 재산의 처분 결과 받은 급부를 다시 처분할 때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요. 그 급부가 너무 그 차이가 있게 되면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게 그 통설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다시 처분할 때는요.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구입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의를 받았느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후 추인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동의를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단독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의를 받아서 하지 않았죠. 그냥 자기가 부동산 샀죠. 그러니까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되게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법정 그 대리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걸 사실 알고, 그거를 이제 시에게 다시 전매 행위를 자기가 대리 행위를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도 아니다. 동의를 받은 적도 없다.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법정 대리인이 그걸 사실 인지하면서, 야,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에 팔자. 그래서 자기가 그 미성년자를 대리해가지고 시와 딜을 했잖아요. 그 행위 자체는 추인 행위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X부동산의 구입 행위는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반드시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런 식의 접근 방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시게 별로 어렵지 않죠. 순서대로 따지면 됩니다. 자, 대체물의 가격이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을 현저하게 초과하게 되면 원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억 원도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봐야 되는데 허가가 없었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A가 C에게 사후적으로 전매, 즉 대리 행위를 통해서 전매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추인한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다. 자, 그 법정 대리인도 추인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추인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정 대리인도 추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러는 C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에 관한 얘기인데, 그래서 A가 그 법정 대리인이 부동산을 전매한 행위에 관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유효하다고 한다면 C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그 C와의 전매 행위는 갑이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법정 대리인이 나서서 법률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 후견인이죠. 미성년 후견인. 자, 법정 대리인이 나서가지고 뭔가 문제를 나왔을 때는 포인트는 그 대리권 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친권자였다면 아까 세 가지, 그 다음에 미성년 후견이면 네 가지인데 부동산은 뭐예요? 950조 1항에 들어가 있죠. 자, 의금부 상용소, 부동산. 그래서 하여튼 그 법정 대리인이 나와가지고 뭐가 끼어들어서 뭐뭐 하고 어쩌죠 할 때 유효성의 문제는 친권자 3개. 그 이해상반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성년 후견이면은 친권자하고 겹치는 문제는 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950조 1항. 의금부 상용소, 부동산, 이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보게 되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권 대리가 되는 것이죠. 무권 대리가 되기 때문에 전매 행위, 법률 행위, 그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했느냐라고 하는 건 무권 변동에 관한 얘기인데 무권 변동에 4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매매 계약이 성립됐을 것, 그 다음에 물권적 합의가 있을 것, 등기가 되어 있을 것, 처분 권한이 있을 것, 이 4가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에서 걸리게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우리가 그 126조의 그 표현 대리의 적용 범위를 보게 되면요. 법정 대리인에도 그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겠느냐에 관해서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옛날에 그 감독기관이 이 후견 감독인이 아니고 친족회의일 때에 친족회의에서 그
동의서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그 사건에서요. 126조의 저기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무권 대리가 되지만 후견 감독인의 동의서를 위조해서 제시해주고 시가 거의된 선이 무과실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매매계약 자체도 유효하게 되고 물권적 합의 등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하자가 치유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중거생략 등기 방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중거생략 등기 방식에 관한 논의를 같이 써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간단한 얘기들이니까 이런 보시면 되겠고, 등기에 관한 전체적인 얘기는요, 그래서 총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부권사고 어쩌고저쩌고 유효하고, 그 다음에 실은 부동산 소권 시켰다. 이거 꼭 잘 봐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간중간에 얘기했던 논점들은 해당되는 그 파트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